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바로 형제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방에서 뒹굴며 잠들었던 형제, 학교 끝나면 달려와 같이 밥을 먹던 자매. 그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싸워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붙어 다녔고 부모님 몰래 같이 사고를 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명절에 겨우 얼굴을 마주치거나 어쩌다 전화 한 통하면 어색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이가 되어버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슬퍼하며 혼자 삭히기도 하지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이후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같은 뿌리에서 자란 다른 나무들. 사람들은 흔히 형제자매를 같은 나무에서 자란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잘 살펴보면 한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지는 햇빛을 향해 위로 뻗고 어떤 가지는 옆으로 퍼지고 어떤 가지는 아래로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향이 다 그 나무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마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정약정과 정약종. 세 형제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고 같은 마을에서 뛰놀았으며 같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우리네 형제자매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 형제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큰 형 정약전은 자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망망대해의 작은 섬에서 그는 물고기 이름을 기록하고 해조류를 분류하며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둘째 형 정약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천주교에 깊이 귀의한 그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에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의 개혁을 담은 방대한 저작들을 완성해냈습니다. 현세의 제도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 형제가 각각 자연과학자, 순교자, 사회개혁가로 살다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 모두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과연 실패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일까요?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소원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가정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삶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원래 가족에서 새로 만든 가족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도 배우자보다 원가족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지, 주말을 누구와 보낼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이 모든 것이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비슷해 보였던 생각들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도전을 즐깁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깊이 빠져들고 다른 사람은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한 사람은 진보적인 사회관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전통과 보수를 중시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 신앙에 모든 것을 바칠 때 정약용은 현실의 제도를 바꾸는 실용적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았습니다. 단지 추구하는 바가 달랐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형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렇다고 형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각자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형제자매가 만나면 대화는 금세 언쟁이 됩니다. 종교가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관이 다르면 자녀 이야기만 나와도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차이들은 대화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화할수록 갈등만 깊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격차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제자매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용돈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 넓은 집에 살고 다른 형제는 월세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때 이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잘 사는 쪽은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둘 다 원하지 않는 감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돈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모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집안의 경조사비를 얼마씩 낼지,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나눠 먹던 두 사람이 어른이 되어 몇만 원을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권력과 재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자매가 모이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명절, 생신, 부모님 병원 동행, 형제자매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형제자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만나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형제자매는 점점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것을 두고 가족이 해체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체가 아니라 분화입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흩어져야 새로운 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듯 형제자매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습니다. 5번째, 지리적 거리가 생깁니다. 어릴 때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도시로, 때로는 다른 나라로 흩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형제와 부산에 사는 형제가 자주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체력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관절이 아프고 장거리 이동 자체가 힘들어질 때 굳이 몇 시간을 달려가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멀리 있어도 서로의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댓글 한 줄, 좋아요 하나. 이것도 소통의 방식입니다. 반드시 얼굴을 마주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자매의 귀찮은 습관이나 성격적 단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린 나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참기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깁니다. 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한 사람은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소비를 즐깁니다. 이런 차이들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점점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변수가 됩니다. 형제 사이는 좋은데 두 집안의 배우자끼리 맞지 않는 경우 형제 관계 자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가족 전체의 관계가 되면서 조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비워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것은 형제자매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자매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의무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눠야 하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모든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가끔 연락이 왔을 때 그것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모두 잡아당겨야 게임이 성립합니다. 한쪽만 열심히 잡아당기고 다른 쪽이 관심이 없다면 게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관심도 관계를 해치고 일방적인 무관심도 관계를 해칩니다. 양쪽이 자연스럽게 원할 때 만나고 편할 때 연락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도를 못한다는 자책,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만나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일까요? 연락하기 싫은데 형제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면 그 통화가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더 무거워지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억지로 참아가며 함께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자녀들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가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집 형제들이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철저한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가족과도 멀리 떨어지고 친구들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외롭고 긴 세월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완성했으며 흠음신서를 저술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 남긴 불멸의 작품들이 바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독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만납니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비로소 들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형제자매와 자주 만나며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빌어주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멀어질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런 조용하고 깊은 마음이 있는 관계,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형태의 형제자매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이 없는 빈번한 연락보다 진심에서 우러난 가끔의 안부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상대방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세요.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정약용의 세 형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천주교 신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약종과 현실, 제도의 개혁을 사명으로 여기는 정약용 사이에는 아마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생물을 연구하고 싶은 정약전의 학문적 열정과 조정의 정치에 관여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기 때문에 각자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형제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산어보의 정약전, 순교자 정약종, 목민심서의 정약용. 함께 있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모두 빛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졌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형제자매의 인정이 없어도 지지가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두 발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세대가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고 형제자매가 같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관계 방식만 옛날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했다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거리를 두고 싶으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뀝니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그 변화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하게,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함께한 기억들은 소중합니다. 함께 뛰놀던 골목, 한 이불 속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부모님 몰래 함께했던 작은 모험들. 그 기억들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형제자매와 지금의 형제자매는 다른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 세월만큼 변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기대하며 실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어릴 때의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그 시절이 아름다웠다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세요. 하지만 그 기억에 매달려 지금을 붙잡으려 하지는 마세요. 독립적인 존재로 각자의 바다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않았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당신에게 기대게 만들지도 마세요.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그 만남이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자매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손이 다칠 뿐입니다.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자신만의 바다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분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들을 떠올리고 멀리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조용히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자매라는 인연 그 자체가 이미 삶이 준 선물입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세요.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고독 속에서 깨달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삶은 영원히 빛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닿으셨나요? 혼자 보기 아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뿐인 인생,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